반갑습니다. 설명드릴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학습 도구 5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분들도 꼭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암기카드라고 많이 얘기하는 플래시카드입니다. 작은 종이들 여러 개를 고리를 묶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되게 가볍고도 유용한 모죠. 보통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 에피소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입시를 다양하게 경험을 했는데 그 친구가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영어 좀 했었었는데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도 유행하고 있었던 암기 카드를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자랑스럽게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박스를 열었을 때 그 박스 안에는 영어 단어 카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큰 종이 뭉치들이 있었고 암기 카드들을 봤을 때 자, 거기에 과목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사를 암기 카드로 만들었던 거죠.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친구가 다른 과목들은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사실은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암기 카드로 만들었던 한국사만큼은 어느 기점을 이유로 언제나 50점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한국사는 자신 있다 할 정도로 월등해졌어요. 유일한 차이는 암기카드의 유무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암기카드를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뭔가 불신한다기보다는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중요한 실험으로 얻게 된 거죠. 그 친구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한국사를 월등히 잘했고 매 시험마다 한국사를 너무 재밌는 실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면 암기카드의 효용을 그 친구가 스스로 확장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카드로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암기카드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건 서로 이어지지 않는 영어 단어같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만 암기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였는데 한국사처럼 서로 간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목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서 그걸 통해서 한국사를 만점을 받게 된 상황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로 암기카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결합된 과목을 암기카드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과목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학 개념 역시도 암기카드로 만들기 좋아요. 수학적 개념들, 정의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들. 확실한 건 학생들은 수학적 정의가 아니라 자신만의 감으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는 데는 암기카드만큼 좋은 게 없고 한국사보다 훨씬 더 개념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뿐만 아니라 과탐, 사탐, 어느 과목도 한국사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목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암기카드로 만들 수 있다. 이고 암기카드의 효과는 사실은 반복,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순식간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쉬는 시간에서도 영어 단어를 수십 개를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이런 가볍고 반복하기 좋은 교보제라는 점에서 암기카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특히 수학에서 마인드맵은 굉장히 중요한 교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학의 개념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중학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5개의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수와 연산, 그러니까 숫자와 연산 키워드, 그러니까 사칙연산이라고 부르는 그 수와 연산 파트가 있고, 그리고 문자와 식, 변수라고 해요, 문자. 그리고 그 변수로 이루어진 식들, 다양한 식들이 있죠. 이게 두 번째 파트. 세 번째가 함수, y는 fx라고 배웠던 그 함수 파트. 네 번째가 도형.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방정식의 연결까지 이 4개 파트에 더불어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재료가 되죠. 이게 중학 수학의 5가지 파트인데 바꿔 말하면 고등학교 때에도 이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배울 뿐이지 이 5개 파트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이 결국 이 5개의 줄기로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각화 도구는 암기카드보다도 마인드맵입니다. 그리고 이게 흔히 유행하는 백지 테스트의 구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할 거는 백지 테스트 했을 때 한 가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 개념의 구조라고 하는 건
절대 평면적인 게 아니다, 입체적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입체적인 구조를 그려내는 데는 하나의 마인드맵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백지 테스트를 할 때에도 실제로 목차 따라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붙지 않는다고 하면 학생 스스로 할 때에는 목차 따라쓰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에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층 마인드맵이 되는 거죠. 레이어 마인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수학의 개념을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수학의 목차 그리고 특히 그 단원의 구성을 보면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프레임이 존재해요. 그 프레임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처음에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배웁니다. 이 개념은 이것이다. A는 B이다. 라고 정의를 배우죠. 예를 들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항들이 무엇으로 연결된? 사칙연산으로 연결된 식이다 라고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은 성질입니다. 이 개념의 다항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우리가 다항식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게 되면은 다항식들끼리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은 같은 개념들끼리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또는 비슷한 개념들끼리의 관계를 배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도형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면 조금 지나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듯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항식이 다항 방정식이 되고 다항 방정식 두 개가 보이면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1차 식이면 연립 1차, 2차 식이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식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면 수학 1에서 이때 배우는 개념인 지수와 로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지수는 간단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할 때 그 거듭해서 곱해지는 개수 그 숫자를 위점자로 쓰게 되는데 이게 지수입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지수라고 하는 중학교 때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만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지수를 다른 숫자들로 확장시킵니다. 다른 수의 체계로 확장을 시키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로 시작을 했다가 유리수도 됐다가 그리고 루트가 들어가는 무리수도 됐다가 그리고는 전체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지수의 체계, 그 범위에 따라서 밑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배우게 돼요. 왜 우리는 밑을 양수라고 하는 거. 원래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뭐 양수 조건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는 양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 그럼 이 개념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 개념의 확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수라고 하는 개념의 확장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개념의 정의, 그리고 개념의 성질, 그리고 개념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그 개념의 확장. 적어도 이 네 가지 구조는 수학 모든 단원에서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해요. 이들 각자를 하나하나를 레이어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통상 제일 첫 번째 레이어는 뭐냐? 수학이 결국에는 환원되는 아까 5가지 주제를 다시 또 축약시키면 수화식과 그래프로 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화식과 그래프가 첫 번째 레이어가 되겠죠. 수화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계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개념들의 정의, 그리고 그 다음에 개념들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개념들의 성질,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서 레이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개념들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레이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독으로서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의 개념, 나머지 3개의 도구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노트, 그 노트라고 하는 것은 꼭 오답 노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맞춤 노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체크리스트입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결코 노동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려면 내가 했던 것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제한된 시간을 채우는데 내가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 이 5가지 개념이 결국은 학습 도구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로 있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